안녕하세요. 네. 한면의 제3정치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서울시 광명교육감님 모시고서 일관되게 그리고 꿋꿋하게 교육정책 펼쳐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묻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명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또 뵙게 되는데 뵙는 사이에 그 발을 다치셨다고요? 아니 별건 아니고요. 그냥 네. 발목을 좀 접질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디 가셨다가요? 어디 바닷가 수목원을 갔었는데요. 네네. 거기서 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네. 이렇게 발목이 돌았어요. 네. 그래서 좀 살짝 깁스를 했습니다. 네. 그 천리포 수목원이죠? 예, 바닷가 수목원이 많지 않으니까요. 예. 저도 예전에 천리포 수목원 가서 하루 묵었었거든요. 네, 그때 환경 공부를 같이 하시는 이제 수녀님들 한 20-30여 명하고 함께 가갖고 하루 묵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천리포 수목원 이사장이 묵현 이완 킴블리 CEO여갖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밤중에 그 서해바다 바람 불어오는 소리가 그 나무 사이를 스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기운과 분위기가 있다. 이제 거기서 도시인들이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길 다녀오셨군요. 예, 바다 안개가 멋있게 껴서 굉장히 신비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돌로 계단도 있고 했는데 거기서 잘못 디디셔 갖고서 뭐 오늘 광명교육감님 모시고 나서 사실 벌써 취임 2주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광명교육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떠오르는 생각하면 저 무상급식, 그다음에 이제 뭐 문학, 예술, 체육, 교육을 유독 많이 강조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심을 끄는 혁신학교, 이거는 그 현 이명박 정부의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자사고하고 상당히 이제 대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론에서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 혁신학교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 이거 정의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참 그게 어려워요. 혁신학교가 뭐냐를 얘기하려면 그러면 일반 학교 혹시 아니면 타성에 빠진 학교는 어떤 것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타성에 빠진 학교의 대척점으로 비교점으로서의 혁신학교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 선진국형 공교육을 구현하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아이들 중심의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만들려면 누구보다도 선생님들이 변화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혁신 의지를 갖고 변화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바꿔내고 조는 아예 없을 정도로 선진국형 수업, 그러니까 발표 토론 수업을 하고 그렇죠. 또 생활지도에서도 아이들 개성을 존중하고 아이들 차이를 존중해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요. 또 방과 후 활동은 그런 문예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교, 또 학교 운영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무기력한 하고 수동적인 지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학교 운영의 주체로 또 바뀌는 것,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이죠.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진국형 학교다. 아이들 중심의 학교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솔선수범하는 학교다. 그럼으로써 교권이 쓰고 가르치는 보람이 제대로 확립되는 학교다. 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거네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교육은 사실 교육의 질은 교사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말해도 뭐 크게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수동적인 교사의 역할을 그 능동적 그렇죠? 교육자로 변화시키고 또 이것에 부응해서 학생들도 또 수동적인 교육자가 비동적인 교육자가 능동적인 교육 참여자로 학생들도 전환시키는 그러면서 기존의 교육들과는 변화된 그런 의미에서 혁신학교를 보통 또 파일럿 스쿨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표현을 붙이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나요? 사실 이제 혁신학교를 아까 이제 선진국형 공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서울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 혁신학교라는 이름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학교를 그렇게 만들 만한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역량이 또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최대 한 300개 정도를 혁신학교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네. 1300개 서울 학교 중에 300개. 특히 금년에는 이제 한 60개 학교인데요. 네. 이 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모판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일단 모를 심으면 거기서 크게 그렇죠. 논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판에 모를 심어놓고 그걸 이제 옮기죠. 본 논으로 옮겨서 네. 심으면 네. 무럭무럭 잘 네. 자라게 네.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범학교하고 성격이 기존의 시범학교는 좀 다르다. 그렇죠? 시범 성격이긴 하지만 기존의 시범학교하고 다른 거는요. 기존에도 연구학교, 시범학교라는 게 무수히 많았어요. 그랬죠. 그런데 기존의 연구시범학교는 어느 한 측면의 연구시범학교였어요. 네. 그러니까 토론형 수업을 도입하는 연구학교. 그러니까 개별 한 주제에 특화되어진 시범학교였는데 이건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이제 전면적 혁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전체를 바꿔내고 생활지도 패러다임을 바꿔내고 방과후 활동을 보는 시야를 바꿔내는 네. 그렇게 해서 이른바 교사 중심의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학교로의 대전환. 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혁신을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추진하는 학교. 그것에 당장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고 순차적으로 학부모들이 감동을 받고 함께하는 학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을 트위터 상으로 보내주시는데 샵 광노연 하고 쳐서 올려주시면은 광노연 교육감님의 얘기를 듣는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질문을 직접 물어서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런 혁신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제가 3년 전에 경기도 김상권 교육감님의 이제 부탁을 받아서 그때 인권조례위원장인가를 그랬죠. 맡으셨죠? 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재정자문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그러면서 공교육의 현실을 접했는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100명도 넘는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서 중고등학교만 되면 교실의 3분의 1 이상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불행한 현실이죠.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좀 지도를 하려치면 눈을 부라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대드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는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선생님에게 대드는 아이들, 버릇없이 구는 아이가 많다는 얘기도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학교 같지 않은 학교란 뜻이에요. 어떻게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선생님에게 대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가 죽었구나. 이 학교를 깨워야 된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왜 학교에서 이렇게 불행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깨우고 학생을 살리자는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 학교, 네. 깨어난 학교, 네. 아이들이 훨훨 살아나는 학교. 네. 그것이 혁신학교죠. 예. 지금의 학교는 아이들이 좀 불행하고 아이들이 훈육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측면이 강하고 네. 수업도 일방적이고 주입식으로 문제풀이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뒤처진 아이들, 느린 아이들은 흥미를 잃어서 네. 특히 이제 사교육에 휘둘리니까 네.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할 힘을 비축하느라고 학교에 와선 정작 네. 엎드려 자는 이런 아주 그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너무나 걱정이 이 잠자는 학교는 20년 후에 한국 사회를 잠자게 할 것이다. 그렇죠. 또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학교에서 잔뼈가 굵은 아이들, 가치관이 형성된 아이들이 만들 20년 후에 한국 사회는 얻을 수밖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없고 그렇죠. 고비용의 사회, 인간관계가 사회관계가 대단히 고비용으로 갈등지향적으로 흐르는 사회, 지 주장만 난무하는 사회가 되겠구나. 네.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학교 혁신을 네. 꿈꾸게 됐죠. 네. 우리가 OECD 가입 국가인데 OECD 평가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교육 현실이 그렇죠? 이 내외가 좀 많이 이제 다른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 OECD 평가 결과도 혁신학교 출범 동기에 그렇죠? 포함이 되는 것이었죠. 어떻습니까? 이제 OECD 학교들을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OECD 나라들의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 비교 평가를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것이 피사라고 불리우는 65개 나라, 네. OECD 30몇 나라가 전부 들어가고 네. 그 밖의 나라들 해서 총 65개 국가가 그 국제 학력 비교 평가를 하는데요. 그 피사에서 학력으로는 수학, 과학, 언어, 학력으로는 우리가 수위권이에요. 네. 1, 2, 3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피사에서 지적 흥미도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또 보거든요. 네. 거기에선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은 좋지만 예. 자기주도 학습은 최하위. 거기다가 지적 흥미도 못 느끼는데 네. 또 자기주도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결국 재미없는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는 공부를 엄마가 시켜서 학원에서까지 밤늦도록 궁뎅이에 땀띠 날 정도로 하는 건데요. 네. 그 결과로 학력 내지 학업 성적은 대단히 우수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그림자가 너무 짙은 거죠. 우선 첫째로 네. 아이들이 하루에 공부 시간이 너무 길어요. OECD 국가 아이들의 평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50%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시간당 학습 성과를 따지면 우리가 하위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산출된 결과는 뭐 일정할 거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효율성은 더 떨어지는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 거죠. 네. 거기다가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아이들의 고통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냐고요. 아이들 50% 공부 더 시키는 게 학원 보내는 건데 그게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학부모들의 노후 보장과 맞바꾸는 돈입니다. 네. 민생고의 가장 큰 이유거든요. 네.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동 만드는 주범이 사교육비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학원에 죄다 바치고 아이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삶의 경험으로부터 다 단절된 채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국영수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얻은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성적이에요. 그렇죠. 피사 최상위권의 성적이다. 이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하도 부러워해갖고 저는 오바마 환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오바마 환상 내지는 피사 성적 상위권의 기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투입 시간과 투입 비용 대 학습 성과 산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우리는 하위권이에요. 네. 더욱이 중요한 건 인성 측면입니다. 그렇죠. 아이들 이렇게 국영수만 또 문제풀이 방식으로 해서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력은 나오는 것 같지만 애들 지적 흥미도는 바닥이죠. 잘하는데도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줄 모르죠. 그렇죠. 행복감 바닥이죠. 그렇죠. 아이들 운동 안 하고 학원에 매달리니까 아이들 비만율 높지요. 자살 우울률 최고지요. 네. 도대체 다 골병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이들도 골병 들고 학부모들도 골병 들고 그 현실 속에서 보람을 잃는 선생님들도 골병 들고 오체불만족 공교육이라고 제가 오죽하면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네.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게 혁신학교를 그렇죠. 이게 내세워서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동기.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반 학교 모두가 불행한 학교 교육에 대한 반성이 곧 혁신학교로 네. 표출됐다. 네. 또 지금 21세기 아니에요? 네. 다들 뭐라 그럽니까? 21세기는 지식 경제 사회고 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는 지식 정보 처리 능력이고 네. 그 다음에 과거와 같이 획일화된 대량 생산 시대가 아니고 네. 그래서 각자가 개성을 갖고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을 갖고 네.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 팀워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됐고 오히려 그건 묘한 거예요. 관계 맺기 능력, 역량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의 윤활유고 그렇죠. 개인 핵심 역량의 하나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 역량에서는 너무나 뒤처진 거거든요. 네. 국영수 공부하느라고 그렇죠. 삶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21세기 인재를 제대로 못 기른다는 거는 네. 30년 후에 우리 국가의 경쟁력, 네. 우리 아이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너무나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네. 결국은 30년 후 우리의 경제적 번영이 위태로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수업에서 협동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경쟁에서 협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학교 교육과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 차별하지 않고 더 뒤처지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네. 이것을 하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형성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조정하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국영수 공부, 그 도구적 지식이라고 그러나요? 네. 도구적 지성을 강조하는 교육이죠. 그것 때문에 감성 교육 안 돼, 인성 교육 안 돼, 창의성 교육 안 돼, 관계성 교육 안 돼. 그럼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사실은 21세기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거든요. 그렇죠. 교육의 대전환,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에요.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르짖게 된 것이 한 단계 더 높은 선진국형 교육, 혁신학교로 네. 구현해보자. 네.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 혁신교육 가능하다. 네. 해야 된다. 네. 할 수 있다. 네.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민들레 홀씨처럼 교육 희망을 네. 확산시키자. 네. 그렇게 해서 4, 5년 후에
혁신학교의 혁신자 다 빼고 네. 모든 학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학교가 돼버린 선진국의 학교로 한번 탈바꿈시켜보자. 네.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열정을 다시 모아내고 선생님들의 보람을 배가시키자. 예. 그리고 학교를 지원해주자. 네. 학교 위에 절대로 군림하지 말고 학교를 관료주의적 행정체계의 말단에 있는 걸로 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그 교육 공무원들, 교육 관료들은 학교를 섬기는 그런 자세로 바꿔보자. 이제 이것이 혁신학교 뒤에 있는 혁신지원청, 혁신교육청의 모습이죠. 네, 그렇죠. 지금 그 질문 하나를 이렇게 바꾸서 가도록 하시죠. 이따가 언급을 해주실 대목이긴 한데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HUNEYK 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학생들 OECD 국가 가운데 이제 학력은 높은데 지적 성취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수준은 하위권이라는 우리 곽교육감님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 주체적인 의지 같은 것을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질문이 또 이제 있느냐면은 혁신학교에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를 묻고는 있는데 그것을 먼저 혁신학교 현황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혁신학교 현황이 어떤지를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얘기도 그렇죠 논의하도록 하시죠. 네. 지금 혁신학교는 서울에 59개가 있고요. 네. 초등학교가 29개, 중학교가 20개, 고등학교가 10개 교고요. 그 다음에 다시 29개 예비혁신학교. 네. 이 중에 이제는 초등이 9개, 중학교가 18개, 고등학교가 2개인데요. 그래서 59개의 혁신학교가 운영 중에 있고 29개가 예비혁신학교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 전 지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혁신학교는 서울 둘레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둘레길. 예, 그러니까 네. 걷고 싶은 길, 둘레길인 것처럼. 이제 어떤 뜻이 또 있냐면 혁신학교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열악한 네. 지역에 먼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형편이 열악한 교육이야말로 교육적인 전공법이 필요한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의 본질, 특히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의 본질, 지식경제 사회의 교육의 본질, 환경 생태 사회의 교육의 본질과 책무에 맞는 그런 학교를 어디보다도 먼저 상대적으로 형편이 열악한 지역 학교부터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야지만 그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여건이나 가정 환경을 상대적으로 나은, 상대적으로 앞선 학교 생활을 경험해서 다소라도 극복하고 완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는 서울의 이제 변두리 둘레길이기도 해요. 사실은 변두리 둘레길 선상에 놓여 있는 그런 의미의 둘레길이기도 한데요. 네. 혁신학교는 사실 말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형편이 열악한 학교, 교육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형편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의 아이들은 굉장히 못 볼 꼴도 많이 보고 어려운 환경, 역경을 많이 겪은 아이들이거든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들과 달리 상당히 교육적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자산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으로서는 최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교육적인 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교에 가서 그 교육적인 자극과 도전을 온몸으로 받고 네. 그것을 보란듯이 성취해내는 거기에 교사로서의 최고의 자부심과 보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혁신학교는 그와 같은 보람과 자부심으로의 초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그 첫 번째 교육자로서의 사명, 빼스달로찌 선언을 할 때 그 사명감, 소명의식 이걸 다시 한번 불태우고 싶은 분들, 어느덧 타성에 빠지기도 했지만 교육자로서 한번 다시금 살아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혁신학교로 모여들어서 오직 그 자발성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깨워내는, 그래서 지역사회를 깨우는, 쇄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 멋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다면 이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혁신학교에 간 교사는 참 고달프다. 이건 사실은 그렇죠?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깨어난 학교거든요. 네. 자, 수업을 그동안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문제풀이 교육, 강의식 교육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래왔죠. 선생님들께서 이제 발표 토론식 수업을 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모둠 협동 수업을 한다. 이게 대단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스킬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교육청이 할 일은 원하는 연수를 마음껏 받게 해드리고, 네. 수업 개선을 위한 연수를.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 선생님들끼리 우리 이렇게 수업을 한번 바꿔보자. 21세기형으로 선진국형으로 네. 바꿔보자. 이렇게 결의를 모으고, 그런 다음에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매주 또는 격주로 한 번씩 모이신단 말이에요. 교과별로, 학년별로. 그 선생님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수업 방식을 공개하고 수업의 애로점을 서로 나누고 또 개선 방법을 서로 모색하면서 공유한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서 수업의 질을 높여나가잖아요. 네. 이러면서 야, 이렇게 해보니까 조는 아이가 없어졌어. 이렇게 해보니까 수업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저절로 돼. 이렇게 해보니까 수업을 통해서 적성진로 교육도 저절로 돼. 이렇게 해보니까 수업을 통해서 문예체 교육도 저절로 돼.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가르치고 배웠다. 이런 게 가능하다. 자, 이 정도의 변화를 하려면 이제 변화를 필요하다고 마음 먹고 그런 전문적 동료성이라고 그럴까? 네. 전문가들의 네. 동료애를 네.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학교 단위로. 네. 이런 일들은 새로운 거예요. 과거에는 별로 시도되지 않았거든요. 혼자 도전하기엔 힘이 드니까 같이 해야죠. 함께 협력을 하면서 지혜도 그렇습니다.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교육 방식도 나누고 네. 말하자면 그 하버드대 명강의를 한 마이클 샌델을 작은 형태로나마 혁신학교 교육에 네. 접목시키는 시도라. 이렇게 말해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열정이 없이는 새로운 그 도전이 좀 버거울 수가 있죠. 그렇죠. 5시면 집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6시에 갈 수도 있고 7시에 갈 수도 있고 8시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업 혁신의 길은 끝이 없는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문성의 길, 탁월성의 길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이것을 내려놓았던 분들이 내려놨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서 행복이 사라지거든요. 보람이 사라지고 교사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사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것 대신에 찾아온 것은 안 주고 편리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교사의 권위가 보람이 살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안주에서 벗어나고 타성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한번 수업해보자. 안 그러고선 내 자존심이, 자부심이, 나의 전문성이 연마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거기에 시간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바빠지는 거 사실이겠죠.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훨씬 정상화가 되겠죠. 그러나 혁신학교 첫 해 정도에는 바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겠죠. 이 비용을 치르고도 남는 보람을 선생님들이 얻었노라고 입을 모으고 계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행복, 보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교사로서의, 스승으로서의 자부심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아이들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아이들이 몸을 일으켜서 선생님들한테 귀를 쫑긋 내주기 시작하고 마음을 닫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마음 문을 열고 말문을 열고 소통하기 시작하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생활 지도가 가능해지잖아요. 사제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소통의 문화, 소통의 관계. 애가 교실 안에서 싹 트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간에서도 협동의 관계가 싹 트고 모둠식 협동 수업을 하고 발표 토론 수업을 하면서 이게 매직 같은 거거든요. 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좋은 경험이 더 좋은 경험으로 강화시키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렇죠. 혁신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선순환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작은 추가 비용에 대해서 전혀 괴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남는 장사거든. 네, 예. 뭐 교사는 교사대로 교육의 진정한 보람, 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교사라는 사회적 자존감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학생들은 학생대로 그렇죠. 교사를 이제 그 존경하는 이런 교육 현장이 그렇죠. 조성된다면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근데 이제 요때 하나 정도는 교사가 그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뺏기는데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 주나요? 혁신학교의 경우에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무행정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니까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은 교무행정을 안 맡기고 교무행정을 교감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제 서로 나눠 갖는 유형도 있고 몇 분 부장 선생님들이 애를 쓰시면서 교무행정 보조 이제 교무행정 지원사라고 하는데 네. 또 기존의 교무행정 보조 인력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그 이른바 공문 처리에서 그 좀 벗어나게 해드리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전략된 시간을 수업 개선과 생활지도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학교 운영에서 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죠. 교장 선생님의 민주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사회의가 달라져요. 교사회의가 과거에는 교장 선생님들과 부장 선생님들의 회의라면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분들의 전달 지시로 그치는 회의였다면 혁신학교에서는 선생님들 간에 학교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짤 것이며 각 교육 과정마다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학년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하는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해법을 찾아 나서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교직원 회의, 교사 회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아주 선순환이 한 대여섯 가지 국면에서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혁신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아직 2년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갈 길은 멀어요. 네. 그렇지만 이 선순환이 가능하네, 선순환의 초입에 들어섰네, 이 느낌을 공유하는 순간에 선생님들은 더 달라지시거든요. 네. 선생님이 달라지시면 애들이 달라지거든요. 애들이 달라지면 학부모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다 같이 자발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배움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는 과정에서 학교 폭력도 네. 사라지고 네. 시들해지고 네. 아이들도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뭐 저기 이제 또 그 트위터 상에 질문 하나 받고 가는데 네. 그 조금 불편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모든 학부모들이 갖게 될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람소리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네요. 예, 소외된 지역에 먼저 혁신학교를 재운다.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다만 혁신학교에서도 이전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겠느냐 이런 질문이 네. 왔습니다. 네,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 또 네. 넘어가도록 하시죠. 이게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혁신 고등학교 의 대학 진학률 문제거든요. 네. 명문대 진학률 또는 인서울대학교 진학률이 n분의 1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n분의 1을 넘어서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도 n분의 1이 돼야 되는데 학력 경시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해서 n분의 1에 훨씬 못 미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계고에서 명문대 진학률이나 인서울대 진학률은 지금도 너무 낮아요. n분의 1을 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차지하지 못해요. 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미 이제 일반 계고에는 지금 워낙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 속에서 중학교 성적 하위권 학생들이 몰리고 있어요. 자사고로 성적 상위권 아이들이 다 10,000명이나 서울에서 쏠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목고로 2,500명, 자사고로 10,000명 가까이 빠지고 나면 거기다 이제 또 선호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일반 계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고교 선택자 아래서 이제 선호와 기피 학교가 또 나뉘어요. 네. 그러면 특목고도 자사고도 선호 고등학교도 아닌 일반 학교나 기피 일반 계고에서는 사실 성적 하위권 학생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교 체제 개편하자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고교 선택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 첫째로는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해야 됩니다.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스스로 적성을 찾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발적이 될 터니까요. 그럼요. 자발성만 살려주면요. 아이들이 새벽 3시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 때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 반에도 일어납니다. 축구 경기 보려고. 그렇죠. 공부하라고 깨우면 안 일어나죠. 데이트하러 가려고 하면 새벽 3시 반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날밤도 꼴박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자발성이거든요. 그렇죠. 자, 공부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아이들이 자발성의 힘을 깨우치잖아요. 내면의 힘을 깨우치고 그런 아이가 되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진로와 적성이 요구하는 공부를 그때부터는 성의 있게 찾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정해지는 순간 그 아이는 인생은 빛나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아이는 꽃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아이가 자발성이 없는 채로 부모들의 채찍에 부모들의 채근에 힘입어서 설령 좋은 대학을 갔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혁신고등학교에서 자발성을 일깨운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최대치를 할 수 있고 하게 될 겁니다. 학력과 관련해서도 저는 똑같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 학교가 혁신고등학교가 아닐 때에 비교한다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이제 2년 후면 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혁신학교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또는 뭐 비전 또는 핵심적 키워드에 초점 맞춰서 조금 더 그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혁신학교를 그 인도하는 비전, 그러니까 선진국형 공교육을 인도하는 비전은 이겁니다. 첫째는 이제 더 이상 경쟁의 시대가 아니다. 협동의 시대다. 네. 협동 능력, 관계 능력,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복합적이고 복잡다단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어느 데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공교육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통과 공감 능력, 협동과 연대 능력을 네. 체계적으로 길러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된다. 자기주도성에 기초해야 된다. 이것이 선진국의 합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로 얘기하는 것이 경쟁교육에서 협동교육으로, 이것이 표입니다. 이것이 혁신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협동교육을 하려면, 경쟁교육에서 협동교육으로 가려면 모둠을 만들어서 서로 협동하게 만들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발표 토론을 시켜야 됩니다. 수업의 절대적인 혁신, 대대적인 혁신,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는 수업을 바꾼다 했지만 95%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수업의 95%는 그냥 일방식, 강의식, 주입식, 문제풀이식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이걸 95%는 내지는 70%는 협동 수업으로, 협동 수업의 여러 가지 차원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엄청난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서의 안착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출산 시대예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귀한 겁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고도로 이끌어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차이를 차별로 연결시킬 게 아니라 차이를 다양성의 원천으로 보고 하나의 하나를 배려하고 지원해줘야 돼요. 좀 처진다고 떨어뜨려 놓고 가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에서 지원으로, 이게 이제 1:1 맞춤형 지원이니까 달리는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부적응 학생, 학습 부진 학생. 학교 부적응의 반은 학습 부진에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학습 부진은 조기에 잡아줄수록 좋은 거거든요. 특히 학습 부진의 배경에는 가정 환경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가정 환경의 격차를 좁혀줄 수 있는 1:1 맞춤형 배려 지원 체계로의 대전환, 매스 프로덕션 방식의 공교육에서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의 공교육을 해내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학급당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급당 인원을요 대폭 감축하고 공교육 재정을 늘리는 것이 해법입니다. 말로만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공교육 유치원 1년을 포함해서 13년이거든요. 이 13년의 공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100년의 민주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100년의 생산적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학교 부적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일탈의 세계로 빠지면 100년간 순환문식의 그 회전문식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공교육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 1:1 맞춤형 지원교육에 필요한 공교육 재정 투자 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저출산이 진행될수록 가장 남는 공공의 투자는 공교육 투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세 번째보다는 첫 번째가 되는데요.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 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의 또 대전환이거든요. 이것이 수업 혁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선생님이 지식 전달자로서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선생님도 위키피디아를 따를 수가 없고 어떤 선생님도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 등 검색 엔진을 따를 수가 없고요. 그렇죠. 누구든지 손끝에 도서관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뺨치는 손끝 도서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글링 한다든가 이러면 그죠? 그렇죠. 이런 시대에서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상은 지난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야말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물고기를 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식의 바다, 정보의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유용한 지식들을 새롭게 연결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그 역량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떠도는 지식들을 자발적으로 학습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래서 평생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할 때 지식을 끌어다 조합할 수 있고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학생 중심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가니까 학생의 발표 토론 중심으로 가고 학생들의 협동 능력, 소통 능력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따로, 민주시민 교육 따로, 수업 따로, 문해체 교육 따로, 수업 따로, 진로 적성 교육 따로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즉 일반 수업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늘 훈련을 받아서 민주시민으로 기능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도록 평생학습사회의 시민으로서 기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주자. 이것이 한 단계 높은 공교육, 늘 말씀드리지만 심화된 민주주의 사회, 수기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생태 환경 사회에서, 에너지 고갈 사회에서 생태 감수성을 가진 시민으로서, 또 평생학습 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즐거움과 기술을 갖춘 시민으로서, 지식정보 사회에서 또 지식정보 가공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서 길러내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국형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교육의 모습이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서울 혁신학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질문 중에 혁신학교의 교육은 그 명문대 입학을 위한 교육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교육은 기존에 특수목적고가 그쵸 담당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교육은 사실 인성의 결여로 인해서 이때 자아는 고립적 자아는 사실 빼어난 성적을 성취하겠지만 그들의 사회적 기여는 낮은 편이거나 해악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혁신학교가 기르고자 하는 자아는 그런 경쟁하는 고립적 자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연계적 자아의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하는 원자적 자아, 이것은 20세기에는 통하는 인간상이었을지 몰라도, 그렇죠. 21세기에는 통할 수 없는 인재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할 때 예전 같으면 한 뛰어난 사람이 지식의 정의를 내렸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짜내는, 즉 집단 지성의 힘에 의한 지식, 이건 협동이거든요. 그러네요. 바로 위키피디아의 지식이 요구하는 그런 부류의 아이들을 만들어낸다면 이들이야말로
한국형 명문학교가 아니라 세계적 명문학교에 부응할 수 있는 아이들, 그렇죠? 그런 것을 목표로 하면서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혁신학교의 과정이면서 목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질문이 또 하나 네, 와 있는데 네. 최근에 광림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에세이집이 하나 네. 이 나왔는데 그 에세이집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잠깐 들어왔는데 네. 간단히 뭐 중간에 그 최근에 발간된 책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교육감이 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2년 동안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 교육 현장에서 저한테 강렬하게 말을 걸 때 제가 강렬한 피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트윗 글로 남겼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또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교장 선생님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부지런하게 제 경험의 에센스들을 모아서 서울교육 희망을 향해 트윗을 날렸어요. 네. 그 내용들을 한 축으로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집사람에게 이제 제 생활을 그 집사람과 나눌 수 없는 불행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 일지를 집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냈는데요. 네. 그 안에서 그것을 잘 편집해서 네. 그러니까 뭐 재판 얘기나 이런 또 프라이버시에 관한 얘기는 빼고 네.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들을 네. 또 모았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교육 희망을 위한 트윗 글과 그렇죠. 이른바 옥중 일지를 네. 묶어서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성격도 있네요. 네, 네. 나비라는 제목의 책으로 네. 냈군요. 세상에 내놨어요. 좀 부끄럽네요. 네. 그 뭐 시청자들께서도 트윗이라는 것이 그 어쨌든 150자의 그쵸 글이라고 하나요? 140자인데요. 네. 140자. 보통은 이제 140자를 꽉 채우면 리트윗 할 때 막 잘려요. 아. 그래서 125자로 줄이느라고 마지막 서너 자를 줄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실은 트윗은 시적 표현을 하지 않고서는 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네. 전 트윗 작성할 때 이제 주로 이동 수단 안에서 트윗을 작성했는데요. 네. 그래야지만 감흥이 가시질 않을 때 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마지막 120자로 줄이는 과정이 늘 흥미진진했어요. 네. 120자로 네. 압축되어진 시적 표현화되어진 서울시 교육의 아마 철학 이런 것들이 녹여 있는 것 같고 또 옥중에서 부인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이제 점차 이제 후반부로 뭐 완전히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이제 혁신학교와 관련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럼 혁신학교는 오늘날 교육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혁신학교가 기존 학교보다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요 얘기를 조금 해주시고 네. 다음 주제로 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폭력적 성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소외가 누적되고 상처가 누적됐을 때 폭력적으로 분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 폭력적인 성향이 바깥으로 가면 왕따시키고 폭행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네. 자기를 향할 때는 우울증과 자살로도까지 나타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부모들의 책임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에 노출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학교에 가는 것이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서 삶의 지평을 넓히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나마 학교에 가는 이유는 친구 만나러 가는 겁니다. 친구 만들러 가고.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에는 학교에만 가면 그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 이게 그냥 골수까지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압박감으로 다가오죠. 예, 그것이 수많은 좌절, 분노, 상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소수의 아이들, 특별한 재능이 뛰어난 소수의 아이들을 빼놓고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고 주눅 들려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폭력적인 학교 문화의 온상입니다. 그렇다면 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특히 아이들 문화를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소외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서의 소외, 그냥 엎드려서 잠자는 것으로 드러나는 수업 시간에서의 소외를 없애줘야죠. 또 생활지도에서 선생님과 끊임없이 소모적인 신경전과 숨바꼭질을 벌리는 이런 두발 용의복장의 규제 같은 것, 네. 생활상의 규율은 과감히 풀어주고 수업 규율은 과감하게 세우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바꿔주고, 또 특히 그 규율을 아이들 스스로 정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규율을 어겼을 때 어떠한 벌이 따르는 것이, 어떠한 제재가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아이들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자치 자율을 존중하고 그 역량을 키워주는데 주력하는 네. 그런 교육을 하면 아이들의 소외는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폭력 문화의 토대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혁신학교라는 것은 생활지도에서 아이들의 감정까지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인격의 주체로서 최대한 존중하고, 이것을 바탕에 깔고 있거든요. 생활지도의 대원칙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수업 혁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분주하게 활동하게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완전히 소외되는 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혁신학교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방과 후 활동을 지금은 국영수 보충 수업형이 판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문예체, 삶의 기술 쪽으로 바꿔내고, 그러면 아이들이 숨통이 트이고 인성이 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길러지고. 혁신학교에서는 어쨌든 그 평화가 조성되는 학교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네. 아이들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학교 생활, 학급 생활에서의 자율이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 자율과 자치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늘 얘기하기를 학생 인권은 학급 회의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학생 인권은 학급 회의에서, 그리고 학생회 동아리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혁신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학생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급 회의를 어떻게든지 시간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자치, 자율, 역량과 기술을 길러주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는 학교 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또 교권이 현저하게 확립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와 같은 그 이 혁신학교에 대한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의 실제 반응은 어떻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뭐 흔한 말로 잘 되는 혁신학교는 주변 전셋값이 오르죠. 왜냐하면 네. 전입하려는 부모님들이 많으니까요. 네.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네. 학교 생활이 이렇게 즐거운 건지 몰랐어요. 학교 네. 토요일도 학교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이요. 아이들 단순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옛날 우리 생각해 보면 그죠? 그렇죠. 선생님 칭찬 격려 한마디에 날아갈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동아리 활동이나 축제 한번 네. 재밌게 하고 나면 그거 준비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고 몰입하고 그렇죠. 그거 끝나고 나면 뭐 세상을 얻은 것처럼 즐겁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네. 그것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진흥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해주고 아이들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요. 아이들 원하는 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거 왜 못 해줍니까 우리가? 그렇죠. 해줄 수 있어야죠.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저희 때는 그래도 그런 걸 많이 항의했는데 수십 년 지나면서 너무 사회가 야수적이 되면서 아이들이 그쵸 오직 그 영수국이라는 도구적 암기 과목 위주로 쫓긴 것이 문제다. 그렇죠? 여기에서 물론 그런 교육도 우리가 필요는 하지만 그렇죠? 다른 것과의 관계성 선상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지금 혁신학교 서울 혁신학교 딱 운영한 지 1년 지금 3학기째거든요. 네. 제일 오래된 혁신학교를 해봐야 3학기째예요. 그러니까 만 1년 좀 지난 건데 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혁신 수업을 맛본 학생들, 그러니까 네. 발표 토론 위주의 수업 방식을 1년간 맛본 아이들,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의 발표 토론 수업이었어요. 네. 낮은 수준의 협동 수업이고 낮은 수준의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네. 이걸 맛본 아이들이 그 인근의 고등학교에 갔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단박에 알아봐요. 저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발표 토론 능력이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여욕이 높을까? 네. 수업 참여욕이. 네. 그 아이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혁신중학교 출신이더라는 거예요. 네.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네. 예. 그 사례만으로도 혁신학교가 갖는 의의는 상징적으로 바로 드러난다고 네. 여겨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혁신학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펼치게 될 지원 및 확대 정책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을 이제 끝으로 말씀을 좀 간단히 해주시죠. 사실 나쁜 짓은 여러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 악이 막 증대되니까 안 되고요. 좋은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힘이 붙어요. 네. 그래서 혁신학교가 좋은 일의 씨앗이잖아요. 선순환의 단초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학교들끼리 서로 연계돼야 돼요. 그리고 혁신학교 주변의 학교와 혁신학교가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혁신학교 협의체 같은 거를 권역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예비혁신학교 제도를 지정해서 이 예비혁신학교 기간 중에는 본 혁신학교들이 품앗이를 해줘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 기간을 좀 더 단축하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혁신 교육을 꿈꾸는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혁신, 수업 혁신 연구 동아리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도 한 250개 학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250개 동아리를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학교에는 이제 특별한 지원금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금으로 교무 행정 보조 인력을 고용하기도 하고 또 문예체 활동에
문예체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적성 진로 교육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혁신학교는 문예체 활동이 주변부화됐다든가 진로 적성 활동이 주변부화된 게 아니고 그냥 겉멋이나 곁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본격화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녹아든 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여간 혁신학교, 서울 안의 혁신학교들, 서울 안에 있는 그 선진국 학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기러기 엄마 아빠 돼서 유학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의 학교를 선진국형 혁신학교로 만드는 교육 희망 만들기에 다 동참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마지막 인사말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 혁신학교 광련교육감님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중요 교육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라고 또 그 가운데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정말 긴 얘기 한 번도 제지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고맙습니다.